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은 비상대권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비상대권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이번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법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비상대권에 관한 설명 전에 제티슨이라는 용어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제티슨이란 선장이 갖고 있는 절대적 권한 중의 하나로 배에 실려 있는 화물이나 선박 장비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왜 버리냐고요? 물론 그냥 이유 없이 버리면 안 되겠죠. 선박이나 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해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 수단으로 선장에게 인정된 절대적 권한이 바로 제티슨입니다. 배가 태풍이나 사고로 인해 침몰할 우려가 있을 때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거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겠죠. 그때 뭔가를 배에서 바다로 버려야 할 때 어떤 물건을 어떻게 버리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선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 모두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고 선장은 이걸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주 A, B, C 세 명이 운송을 부탁했는데 그 중에서 B의 물건이 가장 무거워서 일단 이것부터 버려야 배가 가벼워진다고 생각하고 선장이 B의 물건을 바다에 버렸다고 치죠. 다행히 B의 물건을 버리고 난 뒤에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B만 손해를 입는가?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선장은 B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대신 B의 희생으로 A와 C의 물건이 무사히 도착했으니 B의 손해를 A와 C가 공동으로 분담해 주는 것이 형평에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동훼손, 법률적인 용어로 공동훼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란 뭘까요? 바로 이 선박의 선장이 망망대해에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 비상시에 내리는 결단을 국민이 그걸 인정해 주겠다. 권한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비상대권입니다. 마치 화주가 물건을 실어 보내면서 불가피하게 어떤 긴급 상황을 맞게 되면 선장에게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선장이 판단해서 내린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비상대권인 것입니다. 물론 비상대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선장에게 제티슨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해서 굳이 버리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배가 가벼워지면 연료비가 덜 들겠다고 생각해서 배에 실린 물건을 바다에 던진다? 이런 건 상상할 수 없죠. 그런 일은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비상대권이란 말이 다소 권위적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헌법상의 긴급권 정도가 될 겁니다. 우리 헌법도 긴급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선박이 바다에서 예기치 못할 위험을 맞듯이 국가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맞을 수가 있죠. 예상치 못한 위험, 보통의 경우와는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걸 비상 또는 긴급 사태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선박의 선장이 행사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을 비상대권 또는 긴급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의 비상상황은 크게 전쟁, 내란, 외국의 침략 등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 또 대규모 재난이나 치안 불안으로 인해 정부 기능이 마비될 위기, 그리고 세 번째로 헌정 질서가 붕괴되거나 정상적인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물리적으로 누구나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헌법상의 대비책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계엄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헌정 질서가 붕괴되거나 정상적인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잘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명문으로 규정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그렇습니다. 앞에 두 가지 전쟁, 내란, 외국의 침략 등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 대규모 재난이나 치안 불안으로 인해 정부 기능이 마비될 위기를 경성위기 이렇게 얘기한다면 헌정 질서가 붕괴되거나 정상적인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태를 연성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연성위기에 대하여는 대처 방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방어민주주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이 위기시에 대통령에게 명문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76조의 비상재정경제명령권하고 제77조의 계엄선포권 뿐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연성위기에 있어서는 형식적 문구로만 보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계엄에 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활용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계엄 선포의 사유로 연성 위기적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 입장에서는 이것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2024년 12월 3일 밤 1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경성위기는 아니었지만 연성위기에는 처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 특히 2030 젊은 청년들이 12월 3일 계엄 이후에 계엄이 이해된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연성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일정 정도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러한 연성위기에 처하여 이런 연성위기를 본 대통령이 계엄을 선택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임이 있다고 명문으로 못 받고 있죠.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대통령에게 쓸 수 있는 수단은 경성위기 때 쓸 수 있는 것밖에는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연성위기의 상황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연성위기는 위기가 아니라거나 연성위기는 그냥 참고 지나가라, 이런 뜻은 결코 아니겠죠. 당장 피가 나고 뼈가 부러지는 것만 응급상황은 아닙니다. 서서히 눈에 안 보이게 몸 안에서부터 나빠지는 질병이 정말 위험한 질병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은 외과적 수술 상황에만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뇌혈관, 심장과 같은 내과적 수술 상황에 대한 보험은 들어놓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성 위기가 사당화된 정당 독재가 입법부라는 탈을 쓰고 국회라는 이름을 빌어 21대, 22대 국회처럼 도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법은 현실보다 늦죠. 기존의 법률로는 제재가 어려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할 때 항상 사회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과 그것을 제재하는, 실효적으로 제재하는 사이에 간극이 있게 됩니다. 예컨대 해킹,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범죄는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법이 개정되어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형법상의 손괴죄로 처벌할 것인가, 이걸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형법상의 손괴죄는 그야말로 뭔가 물건을 망가뜨리는 그런 건데, 이런 해킹과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범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불법 촬영, 우리가 몰카라고 하죠. 이런 리벤지 포르노,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것들이 증가할 때도 형법상의 음화물 반포죄나 명예훼손죄로만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불법 촬영죄를 신설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성착취물 제작, 유포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전기통신사업법이라든지 성폭력범죄 처벌법, 이런 관련법에 있는 규정들을 개정해서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적발 수사 처벌이 가능해지도록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보이스피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런 행위들은 늦었지만 그래도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해서 사회가 대처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헌법 질서가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되는 연성위기에 대해서는 헌법이 명문의 규정을 바꿔가면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헌법을 그때그때 그렇게 개정할 수 없죠. 또 그렇게 자주 바뀌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나마 헌법에 방어민주주의를 담는 포괄적 규정을 넣어뒀더라면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규정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헌법상의 명문 규정의 한계와 연성위기가 도래했다는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경우 그나마 있는 유일한 수단인 계엄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판단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임을 맡기고 있는 것과 형평상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본 선박과 선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선장에게 맡겨진 제티슨 권한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긴급권으로서 헌재가 지금 판단해야 할 것은 연성위기가 과연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경성위기를 전제로 해서 계엄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답을 정해놓고 가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2024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경성위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다 아는 상황입니다.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도 알고 있었죠. 대통령은 경성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 연성위기였다고 얘기하는데 헌재가 경성위기를 갖고 따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귀를 틀어막겠다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 중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국민적 의구심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문영배 재판관 권한대행을 하고 있죠.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축이 돼서 아주 전무후무한 스피드로 헌법소원심판 결정을 통해서 마흔역 서울 서부지방 부장판사를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비정상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의 질적 공정성이 문제지 재판관 숫자 9명 머리 숫자 채우는 것 그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9명 머리가 불공정하게 편협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면 대가리 숫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헌법재판소의 행태가 바로 연성위기의 현상 중에 하나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은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 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 여기에 있는 일부겠지만 비정상적인 정파, 이념 카르텔이 보여주는 연성위기의 존재를 점점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연성위기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헌법의 본질과 정신에 비춰보면 이건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박의 선장이 화물을 버려야만 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비상대권은 헌법상의 긴급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행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사법은 가능한 한 자제하고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법이 개입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개입하고 싶다면 그것은 그 고유한 권한이 남용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국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백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권한을 행사한 쪽이 아니라 그것이 남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 남용을 주장하는 국회 쪽에서 그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헌재에서의 탄핵 심리에서 12.3 계엄 전에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서 자행했던 줄탄핵, 예산 삭감,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 등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연성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긴급권이 남용됐다. 이런 입증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입증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만 하겠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내린 결정은 정당성이 없고 결국 국민의 승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입증의 문제는 선장의 제티슨 행위로 돌아가 보면 더 명확해지죠. 배에 실려있던 화물이 바다에 던져지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화물의 주인이 선장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고 쳐보죠.
그렇게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 내 물건을 바다에 던져서 내가 손해봤다라고 하는 소송에서 선장이 꼭 당신 물건을 바다에 투척하지 않았다면 배는 가라앉고 말았을 것이다. 이걸 증명해야 될까요? 아니면 선장 입장에서 보면 바다에 풍랑이 있었고 배가 위험했었다. 이런 사정, 이런 정도의 자료 제출로 충분하고 여기에 대해서 원고가 그 정도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고 선장이 오버한 것이다. 이런 점을 입증해야 될까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계엄 선포를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지 않습니다.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피의 청구인 대통령 측이 입증해야 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입증 책임은 청구인인 국회에 있습니다. 계엄을 전후한 줄탄핵과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권을 나중에 판단해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판단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연성위기 판단의 정당성 여부를 헌재가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